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직접 가서 그 범죄자와 면담을 장시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14살 된 큰아들과 11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이 11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강력한 둔기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가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놀라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있어야 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에서는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살해하고 큰 아이를 유괴해 갔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에서는 얼마 후에 바로 사라진 이 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경찰에서 CCTV 수사를 했는데요.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 큰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기장이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비라는 이름으로 미니홈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대에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을 해왔다. 손도끼를 구입해서 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글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정이 들면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이병 차원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넘어선 거죠. 이 정도는 사실 표교수 잘 알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라는 것은 보통 30대를 전후해야 그동안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 정도인데 14살 아이가 이런 걸 쏘나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흔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쭉 해왔는데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한 아이야. 뭐 그냥 뭐 별종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장래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치료를 그걸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린 너무 화목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했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동일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을 찾고 시작을 하던 중에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때 가방 속에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를 그대로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발생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양군은 잠을 자고 있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살해했을까요, 동생을? 왜 하필 타겟이 동생이 돼야 했을까요? 면담을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살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시 이제 체격이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실패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 손도끼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 희생자가 바로 이 동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동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한테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죠. 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요 친구들 좀 싫은 친구들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했을까 해갖고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네.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수리치에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쳐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나의 장래 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좀 그런 거에 영향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강하게 들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표 교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그럴 수 위험한 있는 겁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그렇죠. 어떤 시그널이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음.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럼요. 싶은 마음으로 네.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 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청량은 일단 소년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4년 단기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 사실 수위가 높은 범죄였는데 처벌 논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이잖아요. 보호처분. 성사미성년자니까 촉법소년. 표철 교수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학적이고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이 피해자에게도 그것이 어떤 회복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 회복의 출발점은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정의 심판을 받았고 처벌받았어 라는 것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돼요. 그런 출발점은 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온당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주변의 잘못,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러한 청소년 범죄라면 그들에게는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나이로 분류가 되는데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 사이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사실 14세 미만 되게 오래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50년대, 예, 1950년대. 93년에 형법 제정되고 한 번도 맞아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때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도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년,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들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범죄 그 가정법원에서 심사하고 심리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한 비공개고 검사가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촉법소년은 체포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처벌의 모습, 사법의 모습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이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건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명확한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미숙한 가해자가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된 그 맞아요. 중재자가 네. 미리 네. 얘기를 나누고 조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훈련된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냥 돈으로 범죄 피해를 흥정하려고 한다는 네, 생각 맞아요.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이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을 안 하면서 소년범법을 없애라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재범이 높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당사자한테 교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병행할 것이 이제 심리치료도 좀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교정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아, 참 이 촉법소년 그리고 또 소년범죄 얘기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오래됐지만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쳤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면담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지 너무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유사한 범죄들이 더 잔혹해졌다면 참 무엇을 했는가라는 좀 어떤 그 죄책감도 들고 아마 지금은 출소를 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잘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 서혜진 변호사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 밀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밀양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생 가해자가 한 44명 정도 되고요. 44명이요? 네, 정식으로 입건된 아이들만 44명이었고 네. 그 44명의 아이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거를 말하게 되면 이거 유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촬영물 협박 범죄를 이미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거의 1년여 정도 동안 같은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학생의 여동생과 사촌 언니를 유인한 뒤 금품도 빼앗아 왔습니다. 18년 전이지만 사실 지금도 저도 생생하거든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맞아요. 됐었고 가해자들의 신상도 막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한눈에 봐도 누가 누군지 알 만큼 학생들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진에 덧붙여진 글에는 이 학생들이 며칠 전 드러난 경남 밀양 지역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성폭행 가담 혐의 고교생 40명의 이름과 개인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했던 사건이어서 영화 항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네. 사건으로 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꼭 상기하고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라고 네. 지금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2차 피해라는 말도 사실 없었을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점인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아예 법률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최초로 했어요. 수사, 재판, 언론 보도, 회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차별, 폭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2차 피해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의 전형이고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2차 피해를 다 입은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피해 상황을 1년 동안 피해자가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모와 엄마에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알았다. 비공개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사실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언론 보도가 된 경위가 보면 당시에 어떤 경찰이 그 출입 기자에게 배포하는 보도 자료라는 관행상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피해 사실인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시 어떤 구에 사는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좁은 동네라면은 누군지 다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어떤 기자들도 큰 고민 없이 당시의 관행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보도가 많았죠.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기사도 나갔고 친한 친구들은 저거 너 아니야? 너 맞지? 라고 바로 대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피해자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도 좀 피해 사실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성인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뭐 피해자가 있으면 이 앞에 경찰서에 꽉 차게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가해자들을 쫙 앞에 세우고 한 공간에요? 한 공간에 세워놓고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지목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끔찍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경찰서에 가해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있었겠죠. 난리가 났었던 거고 부모들은 상당히 분개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사실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로도 엄청난 위압이죠, 위압. 트라우마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건 조사도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정말 당연한 원칙이 가해자랑 피해자는 절대 마주 보거나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시키거든요. 수사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폭력이죠. 내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거는 경찰들의 모욕적인 그 폭언이었어요. 피해자를 향해서. 심지어 담당 형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피해자한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렸다. 얘네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너네 어떡할 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아니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인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피해자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경찰의 이런 수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인정했을까요, 법정에서. 이거는 뭐 회복될 수 없는 경찰의 이제 횡포고요. 모조리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경찰서장이 사과를 하고 경찰관 8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복귀했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고. 아니 그리고 밀양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류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해를 한번 경험했던 가해자들은 웃는 거죠. 지금 이때의 이 수사관들은 특히 또 가해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2차 피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당시 처벌이 어땠었죠? 놀랍게도 그 44명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10명만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공소권 없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고소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내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합의했습니다 하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보거든요. 당시에 2004년 정도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자 피해 학생이 이 44명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뭘 했고 다 어떻게 특정하겠어요. 1년의 그 장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성인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부는 고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부는 또 합의가 되었다. 이런 취지로 문제 없이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을까요? 합의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였거든요, 친권자.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피해자에게 좀 가정폭력을 사실 일삼았었고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부여한 친권자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형사 합의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권을 행사할 정도의 자격은 매우 부족했었어요. 얼마나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고 수령했던 합의금도 사실 결국은 피해자한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척들이 나눠서 썼다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요? 소년부 송치를 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은 다 소년으로 보거든요. 품행의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소년부로 지금도 그렇게 송치를 하고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왜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를 했느냐 그 얘기를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죄질은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 가해자들이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피해자와도 합의도 되었고 피해자가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서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생각.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사건으로 4번이나 전학을 가고 전학을 가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주죠? 피해자니까 안 받아줍니다.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학교에 소송해야 되지 않나요? 몇 달 뒤 피해 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의 자체에서는 사실 받기도 좀 그래 사실 받아야 되죠. 쟤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지역을 바꿔서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그 학교도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가해자 측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에 그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 여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어렵게 전학한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집에 앞에 와서 화장실 숨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무슨 근거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예,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판결까지. 맞아요. 사회적이고 사실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의식이 조금 있었던 기자님들은 당시에 보도 간행이라고 해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2차 피해 상황을 정확히 최초로 보도한 기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기자님과 전화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그냥 그대로 보도자료를 보고 쓰시는 거라 사건 어쨌든 좀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사도 이렇게 새롭게 쓰시고 하시려면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타사 동료 기자들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해 보자면 내심 이건 좀 제대로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기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특종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울산 경찰청이죠.로부터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당시 뭐 관행이었죠. 별 여과 없이 첫 번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으니 기사를 삭제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한다라고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정정하겠다 그리고 사과까지 한 언론사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2차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밀항 사건 이전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취재 관행들도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하실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이 사건을 취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당시 가해자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관련해서는 침고죄가 사실 다 폐지가 됐고요. 특히나 이 피해자가 일반 성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의 뭐 선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실상 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법제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하고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통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이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내가 동조한 걸까?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 맞아요.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검열하거든요. 내가 좀 잘할 걸.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빚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 부모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난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지금. 완벽한 성폭력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길에 생면부지의 남성한테 위협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종료 이후에 울면서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어야 강간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보호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은 실제로 많이 없다. 그것도 사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인 게 이거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2004년에서 18년이 지난 2022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과연.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피해자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려는 저의 이야기는 산업재해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직업병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고 산업재해의 경각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 자체가 어떤 일하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수은 옹독의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노동자가 17살인데 이 사망한 노동자 이름은 문송면. 서울 영등포
김포구 양평동에 있는 온도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종업원 문송면 군이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은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15살 문송면 군이 입원 115일 만인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문송면 군이 이제 충청남도 출신이에요. 그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어요. 그 중금속. 예. 김상욱 교수님 되게 잘 아시겠지만 수은이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수은을 직접 17세 소년이 온도계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송면 군이 밤에 잠을 기숙사에서 자기가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자요. 그냥 그 공장에서 자요. 낮에는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 넣고 그 맹독성 물질 넣고 밤에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 열이 나고 머리,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잠 못 자고 가족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급성 수은 중독에 걸렸어요. 한 달이요? 한 달 만에. 가족이 이제 이거 산업재해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3번을 거절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요. 네. 회사가 도와주느냐? 그럴 리가 없죠. 산재 요양 신청서를 가족이 내는데 회사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문송면 씨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의사한테는 뭐 이게 수은 중독이라는 증거를 내라 뭐 이러면서 떼를 쓰고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이거를 비롯해서 이제 신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병원 간 지 사흘 만에 숨집니다. 아이고. 문송면 군 큰 형이 그러면서 한탄을 한 게 당시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내 동생의 죽음은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빚은 타살이다. 당시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문송면 군 영결식을 그 영등포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합니다. 다짐을 해요. 다시는 어린 소년이 산업재해로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오늘 여기 송면회를 추모하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죽어가는 산재 사고를 보며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봅니다. (2012년부터) 그럼 최근 10년 사이에 일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10년 이후면은 12년이면 최근이잖아요. 네, 최근이죠. 네. 2012년 12월에 울산에서 해상 작업선이 뒤집혀가지고 12명이 숨집니다. 그렇게 숨진 12명 중에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항에서 방파제 공사 중이던 바지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근로자 12명이 숨지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수차례 피항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 소장은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무시했고 특히 실습생 19살 홍군은 잠을 자던 친구를 깨워 대피시켜주고는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일단 불법 개조한 배예요. 작업 설비 같은 거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배 무게가 500톤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사고 난 날 새벽부터 동해안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요. 네. 막 파도가 막 3m 넘는 파도가 쳤다고 해요. 심지어 배 뒤집히기 전에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파도 너무 심하니까 다 끊고 빨리 항구로 돌아와라. 근데 배가 무시하죠.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이거 막을 수 없는 죽음이었다고는 절대 말 못하죠. 그렇죠. 이제 2017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학생이 그 벨트에 목이 끼어가지고 숨집니다. 아, 네네. 네.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하다가 벨트에 목이 끼어가지고 숨진 거예요.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학생 이군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적재기 설비 주위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현장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전에도 고장난 기계를 고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그때 일주일을 입원을 했어야 됐는데 공장에서 빨리 나오라고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뭐 센서라든가 뭐 펜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망한 학생도 거기서 야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현장 실습생은 야근을 하면 안 돼요. 아. 다 규칙 위반 투성이네요. 네. 수칙만 지켰으면 다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렇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어디선가는 간단한 안전장치도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제 작년 2021년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요트 밑에 이제 따개비를 이제 제거하던 학생이 익사를 했습니다. 요트 선착장에서 일을 하던 학생이었고 관광 레저학과 학생이었고 요트에서 관광객들한테 접객하는 식사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회사에서 이 학생한테 잠수복을 주고 요트 밑에 따개비를 따라. 선주가 홍군에게 시킨 일은 요트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 기본적인 잠수 장비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숨을 참고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작업이 불가능하자 홍군은 물에서 나오기 위해 장비를 벗었고 그 순간 12kg의 웨이트벨트로 인해 수심 7m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 학생이 잠수 자격증이 있느냐? 없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학생이었느냐? 수영은 못하고. 아저씨 저 수영 되게 잘하고요. 저 잠수도 해봤어요. 해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습생이잖아요. 미성년자고. 이런 잠수 같은 업무는 청소년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송면군 형이 30년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불러온 타살이다. 계속 모든 사건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기 어떤 자격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현장 실습생입니다. 현장 실습생.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 감독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니까 현장을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지적하기 힘들고 선생님들이 오면은 이제 아예 그 현장에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데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아 요새 젊은이들 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뭐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 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한국 사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매번 뒤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일을 시킨 곳에서 처벌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경영진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그런 처벌을 받아보면은 모두가 우리가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너무 똑같은 사고가 또 다른 데서도 또 일어나고.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상한이 없고 하한만 있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벌금도 10억까지 가능해요. 좀 실질적인 제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제 마련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실습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거든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온 애들을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한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어른으로서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또 이제 상처를 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가는 특성화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 현장 실습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자칫 또 이게 또 관여하시는 분들이 또 다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사건이고 이 당시에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기술에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뭐 1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설마 특별한 임신-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좀 가서 여기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네.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사실 범인이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네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한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1,000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신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지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작과에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또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이 피해자였습니다. 30%가 상당한 넘은 거예요. 거예요? 30%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16년도에 2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0%로 7% 훨씬 더 증가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 사람. 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럼 다른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저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고종석 아동 성범죄를 좀 살펴보자 했다. 고종석 사건. 워낙 잔혹한 사건이 되다 보니 범행 동기와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나중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 8월 29일 날입니다. 이 고종석이란 자가 피해자 그 A양의 어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죠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렇다라고 헤어졌는데 이 고종석은 그 길로 바로 A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집과 그 이 피해자인 A양의 집은 불과 250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 사람이네요. 바로 이웃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이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마루 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채 납치를 합니다. 삼촌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130m 떨어진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제 고종석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서 실신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고요. 태풍 댐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부르겠습니다. 2012년에 태풍 왔죠. 그 범행이 이루어지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근데 제가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맨발로 자기 집 쪽으로 30-40m를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A양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정말 실제로 2시간 동안 또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모든 면면들이. 피해 어린이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린이는 어제 태풍의 장대비를 알몸으로 맞으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12시간 동안이나 이곳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아이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제 가장 먼저 용의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니 아이가 삼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뭐 20, 30대 연령 정도구나. 그리고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아이가 영민하게도 검정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장소라는 걸 본다면 차가 없었을 것이고 지역 내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수사에 압축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35시간 만에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분노할 것이 검거하는 순간의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PC방에서 나주 성폭행범이라는 용어를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정말 분노했었죠. 분노.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25살 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들어오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고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검증이 끝날 무렵엔 후련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중성은 잡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약간 술김에 그랬다라는 얘기는 자기 약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그렇죠. 거를 던지려고. 네, 형량에 관련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계획성이 드러나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불 자체를 가져갔다는 것이 범행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돌바닥에서, 다리 밑에 돌바닥에서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는가. 계획적인. 네, 계획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이 A양의 언니를 내가 대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잘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지켜봐왔다는 거죠. 저도 참 이거 면담을 하면서도 황당했던 진술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가 그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이 운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많은 범죄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왔지만 이런 범죄자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자기 말로 드러냈었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목을 졸라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판단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이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합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초등학생 A양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2차례나 받고 또 성폭행 사건이 없었던 1살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재판장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하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달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 재판한 판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써놓으셨어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해라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야. 그러나 혹시라도 나가게 될 상황에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좀 굳은 결의를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 유형별 아동 성학대 재범률이 37.5%라고 합니다. 37.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동 성범죄. 근데 이 자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면 일단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에 만성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기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범인이 체포되고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가 그 사람 범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온순하고 착하다는 거죠. 평상시 인사 잘하고.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거절에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일 뿐이지 성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친절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어떤 일종의 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진술하냐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나를 좋아했어요. 이게 걔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근처에 있었던 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아이자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 탓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왜 이웃이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지금 1km 미만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2km 미만에서 일어나는 것이 54% 정도입니다. 100m 이내에서 일어난 것도 거의 17%니까 한 20%가 되거든요. 아동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사는 곳 3km 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웃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혜진 예슬 사건의 범인 역시 아이들 집에서 150m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고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수는 자기 집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정숙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왜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느냐 하면 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회피적 성향들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잘 모르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도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요.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을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촘촘히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출소를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피해 아동의 거주지와 100m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주를 강제로 이전하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실제로 조두순이 다 출소해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랑 2km? 그 정도의 거리였고 결국에 피해자가 동네를 그렇죠. 떠났죠. 네.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면 떠나겠습니까? 피해자가 떠나야 된다는 상해를 안기기 싫어서 다시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아이들도 원치 않고 주변에 같이 살라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성범죄는 저는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얘기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따라가면 안 된다는지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1번이 도움 요청이에요. 물건 좀 들어줄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도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움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 다른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결국은 아동들이 유인되거나 끌려가는 곳들이 다 공원, 놀이터 이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들이고요. 발생 장소 주변에 이제 우리 이제 감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CCTV나 이런 도시 설계 구조를 통해서 위험률은 저는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제하겠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발생의 어떤 예방 이런 것을 병행해야만 조금이나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